뭐 내과 외과를 생각하시면 되듯이 저희는 주로 이제 신경질환에 대한 그 수술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발표해 주시는 이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 허혈성 뇌졸중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신경계 질환, 치매, 뭐 파킨슨병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내과적 치료가 일단은 주게 되고요. 물론 뇌졸중도 일부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가 이제 같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오늘 딱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상, 그 다음에 뇌졸중이 자기가 의심이 될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뇌졸중을 예방하려면은 어떤 그런 뭐 지금 운동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뇌동맥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뇌졸중의 그러니까 일부에 해당하는 그 출혈성 그 뇌졸중 중에 일부 그 특수한 그런 뇌동맥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하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좀 고령이신 분들은 중풍이라고 이제 많이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는데, 중풍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한의학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고, 뇌졸중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뇌 질환을 다 포함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뇌졸중입니다. 그 뇌졸중이 뭐냐? 그 혈관이 이제 어디든지 다 가게 되고요.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으로서,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아니면 터지거나 해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뇌졸중은 혈관 질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를 생각하시면은 막히면은 뭐 물이 안 나오듯이 이제 피가 안 가면은 뇌가 이제 그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못 받아서 이제 뇌가 망가지는 뇌경색이 오는 거고, 혈관이 이제 빵 터져버리면 이제 그 머리 안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그런 거죠. 이 뇌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한 모든 사람들이 대충 한 전체 몸무게 중에 한 2% 정도를 포함을 한 2% 정도,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 한 1,500g, 1,6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 심장에서 나오는 거의 피의 그 뭐 상당 부분 15%, 그다음에 산소량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쓰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말을 하는 것부터 해서 역까지 걸어오시는 거, 모든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뇌에서 그 관장을 하고, 심지어는 뭐 잠자는 것까지도 뇌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뇌는 항상 하루 종일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아주 그 상당 부분의 혈류를 그 담당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많고요. 대부분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증상이 대부분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은 갑자기 생겨도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 본인의 생활 습관, 여러 가지 뭐 고혈압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안 했을 때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확 생기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겨서 뭐 점점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동맥경화 일부분에서 그 뭐 이제 우리가 혈전, 피떡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날아가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심장 같은 데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심장 내에서 이렇게 피가 약간 응고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쭉 날아가서 이제 머리 혈관을 막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경색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CT나 MR 같은 걸로 이제 진단을 하고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동맥경화랑 그런 심장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은 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이런 머리로 가는 작은 혈관에서 아주 미세한 그런 혈관 이 약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것들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뭐 터지면서 이제 뇌출혈, 그다음에 또는 아니면 이따 얘기 드릴 그런 큰 혈관이 이제 약한 부위가 생기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다가 터지면서 생기는 그런 지주막하 출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고혈압에 의한 뇌내 출혈이 뭐 한 지주막하 출혈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월 29일이 그 월드 스트록 데이라고 해서, 스트록이 이제 말 그대로 뇌졸중인데, 그러니까 세계 뇌졸중의 날인데, 왜 10월 29일이냐? 뇌졸중은 약간 이렇게 1년 쭉 해보면은 겨울이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잘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월 29일이면 이제 날씨가 슬슬 추워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엄청 많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건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고 보통 전 세계 인구가 한 77억 뭐 80억 가까이 되면은 뭐 2초에 한 명씩 계속 뭐 지금 제가 얘기를 한 몇 분 동안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을 거고 그 중에 6초에 한 명씩은 또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어떠냐? 저희는 1년에 그러니까 아까 전 세계적으로는 2초에 한 명씩 생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뭐 6천만 잡으면은 딱 아까 전 세계랑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생기고 그거를 하루에 따지면은 한 290명 정도가 하루에 전국적으로 그 뇌졸중이 생기는데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그 5분에 한 명 정도는 그 뇌졸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있고 20분에 한 명씩은 그 뇌졸중으로 인한 뭐 급성기 원인 또는 아니면 그 뇌졸중으로 인한 그런 장기적인 그런 원인 뭐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뭐 폐렴 뭐 여러 가지 요로 감염 뭐 욕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3대 질환, 왜 3대 질환이냐? 사망률이 제일 높은 3개의 질환을 이제 선정을 한 건데, 제일 높은 거는 암이고, 그 다음에,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뇌졸중이 사망률 2위였는데, 지금은 그 심장 질환,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환이 좀 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률은 지금 현재 뇌졸중이 3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암은 뭐 위암, 폐암, 뭐 대장암 다 모든 암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단일 질환으로 보면은 뭐 그런 개개인의 암보다는 상당히 높은 거로 일단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돼 있고 연령층을 보면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건 뒤에 다시 나오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뇌경색 그게 한 전체 뇌졸중의 한 80%. 그다음에 그 뇌가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그 출혈성 뇌졸중이 한 20%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서양보다는 뇌출혈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태인데 아마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한 반면에 저희 나라는 좀 그런 게 약간 뒤져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뇌졸중이 3대 그 이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뇌졸중이 생긴 상태에서 장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한 50만 명 지금 한 되는 걸로 일단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런 2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은 원래 본인이 이 나이 때 내가 한 15년을 더 그러니까 아무 뇌졸중이 안 걸렸으면은 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그런데 뇌졸중이 만약에 걸려버리면은 기대 여명이 지금처럼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간 동안 장애를 안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런 좀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큰 병이기 때문에 뇌졸중이 그렇게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증상이 뭐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더 중요한 예방 그 세 가지가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처음으로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뇌졸중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쌓아놨던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이제 몸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증상 자체는 대부분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 갑자기 말을 못한다든지 갑자기 한쪽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서서히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뇌졸중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거죠. 요게 제가 얘기 드린 첫 번째. 증상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뭔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주로 한쪽으로 마비가 오는 그런 얼굴부터 해서 팔다리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이 처진다든지 걸을 때 이렇게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 해보세요 할 때 이렇게 한쪽이 좀 이렇게 여기 얼굴 주름이 좀 비대칭적으로 생긴다든지 뭐 눈 못 감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언어 중추는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왼쪽 뇌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만약에 그 언어 부위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뇌졸중이 생기면은 일단 말이 안 나오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누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오른쪽이라든지 다른데 이렇게 뇌경색이 오게 되면 이 발음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거는 혀부터 해서 이렇게 이 입술까지 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 뭐 다 쓰기 때문에 말이 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 뭐 언어 증상. 그다음에 딱 했는데 갑자기 막 어느 한쪽이 이렇게 커튼 치듯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게 안 보인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일단 갑자기 나타나면 이제 뇌졸중에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다섯 번째는 약간 좀 그 애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지럽고 근데 어지러운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 어지러움증은 솔직히 상당히 그 흔한 증상 중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았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면 뭐 아유 어지러워 뭐 그러시는 분들 꽤 많은데 뭐 귀나 대부분은 어떤 그 우리가 귀나 아니면 뭐 그런 심장의 문제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들이 많은데 뇌졸중에서 어지러운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어지러운 게 생기고 빙 돌든지 그다음에 걸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잡으려 그럴 때 이게 그 한쪽은 잘 하는데 이쪽은 막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고 뭐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 일단 뇌졸중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통 같은 경우는 뭐 두통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신 걸로 이제 이렇게 외래 같은 데 보면은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갑자기 생겨서 그 순간에 최고치의 그런 두통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냥 우리하게 아픈 그게 아니라 말짱이 있다가 갑자기 팍 아프기 시작하면서 엄청 심하게 아프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한다. 그럴 경우라면은 역시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두통은 그 아까 얘기 드린 뇌졸중 중에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일 경우에 이제 주로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겠고요. 이제 이런 캠페인을 계속 하는 거죠. 패스트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라는 영어 단어인데 뇌졸중 패스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F는 페이스 얼굴, 그다음에 R은 팔. 물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편측 마비, 그다음에 스피치라는 건 이제 말하는 거. 그런 게 생기면 어쨌든 아까 특징적인 5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증상, 뭐 어지럽고 두통,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거는 생명과 그 연결인, 그러니까 시간과 그 향후 예후의 그런 어떤 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편측 마비, 그다음에 언어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뭐 누구 기다리고 그럴 적이 없이 그냥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안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해보세요, 뭐 이마에 뭐 이렇게 주름 지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팔다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자가 진단법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 언어장애는 말을 뭐 단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언어가 이렇게 막 좀 어눌하거나 뭐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두통이라든지 그런 거 5가지 증상들은 좀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냥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서 허혈은 이제 뇌졸중이 생기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피가 어떻게 되면 좀 뇌에 모자른 그런 상태인데 아니면 이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피떡이 살짝 날아갔다가 막혔다가 노가 없어지면서 다시 피가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은 24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런 증상들이 뭐 2-3시간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 몇 분, 뭐 몇 분 그냥 왔다가 아까 얘기 드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본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자신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어쩌다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뭐 병원 안 오고 그냥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 뇌졸중 위험성이
보통 경우보다 한 7, 8배, 많으면 10배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아까 얘기 드린 증상들이 생겨서 어쨌든 뭐 잠깐 왔다가 정상으로 회복됐더라도 꼭 이거는 병원에서 안심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잘 걸리는지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한 번 뇌졸중이 있던 사람들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유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족 중에 좀 이런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아니 뭐 유전은 아니더라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뭐 음식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력은 근데 나이는 뭐 자기가 먹기 싫다고 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 중에 뭐 나는 뭐 뇌졸중 없는 가족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손 쓸 수는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잘 하면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고혈압, 흡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피 검사 같은 거에서 이렇게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술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데 뭐 하루에 뭐 한두 잔 먹으면 뭐 심장 혈관 질환부터 해서 뭐 뇌출혈이 뇌졸중이 좀 예방된다는 그런 보도도 뭐 있었긴 한데 실제로 한두 잔 먹고 끝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웬만하면은 뭐 한두 잔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술도 어쨌든 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살찐 거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심하게 받은 거 그다음에 뭐 운동 부족한 거, 그다음에 뭐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코골이는 그 비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그런 뇌졸중의 위험 요소라고 하니까 그런 뭐 마스크 잘 쓰시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병들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고혈압하고 흡연. 요거는 뭐 얘기 드렸는데 뭐 성인 인구의 한 20%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0에 8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20은 심장이 쫙 짰을 때 80은 심장이 쫙 늘어났을 때인데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하나는 140이 넘고 하나는 90이 넘으면은 이거는 뭐 내과나 아니면 보건소 같은 데 가셔서 약을 드셔야 돼요. 대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고혈압 자체가 무슨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지만 고혈압은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뇌졸중인 거고 어쨌든 뭐 집에 이제 혈압계 같은 거를 좀 구비를 하셔서 뭐 좀 자주 체크를 하면서 보고 고혈압에 대한 제일 그 안 좋은 맹신은 뭐 혈압약을 뭐 한 번 먹으면 뭐 평생 먹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약 먹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은 고혈압을 놔두는 것보다는 약을 먹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물론 중간에 뭐 이제 비만이었던 경우에 살을 좀 빼고 그 다음에 뭐 짜게 먹는 거를 좀 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바꿈으로 해서 높았던 혈압이 좀 이제 낮아지면서 좀 뭐 약을 줄이든지 끊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번거롭더라도 약을 꼬박꼬박 먹어서 잘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이 중에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아직 뭐 흡연을 하실 것 같은데 흡연은 진짜로 이것도 백해무익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 뇌졸중의 상당히 많은 원인이 흡연이 되는 거고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금연을 딱 하면 1년 지나면은 그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이제 반으로 떨어져요. 위험성이. 그 다음에 5년 정도 이렇게 끊으면은 일반인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거. 그게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손 쓸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내가 뇌졸중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하고 이제 가족력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인터넷에 그 대한 뇌졸중 학회 또는 여기 www.stroke 여기 들어가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뇌졸중 이야기에 보면은 세 번째 내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측정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이제 54세부터 한 84세까지 이제 이렇게 선택하고 자기 혈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을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54세에서 평균 발생률이 뭐 5.9%인데 이거는 고혈압이 약간 있는 환자로 했더니 위험도가 뭐 6.3%로 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진짜 그 위험 인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나이도 뭐 한번 가셔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그런 뇌졸중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월등히 높다.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그런 진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위험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 나이가 들수록 쭉 올라가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가 조금 많긴 한데 고령에서 여자분이 많은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더 그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고 제가 이제 5가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그런 위험 인자들을 정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약을 먹든지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짜게 먹지 말고 그다음에 저염식하고 과일하고 야채 충분히 섭취하고 그다음에 통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미 백미보다는 현미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뇌졸중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운동 뭐 운동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3-4번 이상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한 번 뭐 하루에 뭐 3-4시간 하고 일주일간 아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은 시간이더라도 일정하게 운동을 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금연 그리고 술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좀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제일 하는 그 것들 중에 흔한 건데 뭐 손을 딴다든지 뭐 막 그냥 한쪽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뭐 119 부를 생각은 안 하고 막 집에서 막 팔다리를 주무르고 또 막 이렇게 막 의식 없는 사람인데 막 우황청심환 같은 거 뭐 약 같은 거 먹이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침 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됐든 뭐 근데 뭐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있는데 뭐 갑자기 힘 빠지거나 말을 못 한다 그럼 119 어떻게 연락하느냐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어쨌든 최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즉시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뭐 자기 차를 이용하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119를 이용하는 경우 비교를 했을 때 119가 어쨌든 병원에 최대한 빨리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인이 자기가 근처에 이 뇌졸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평소에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119에 연락을 하면은 119에서 알아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응급실 가면 뭐 사람만 많고 뭐 대접도 못 받고 뭐 기다려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뇌졸중이나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거는 아예 그 응급실에 이런 환자들을 아예 오면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예비지를 해놓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그런 환자들이 오면 뭐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생겨서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서 약간 그 뭐 VIP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최대한 검사도 빨리 하고 뭐 치료도 빨리 하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응급이 아닌 걸로 응급실에 와서 이렇게 막 뭐 시간 끌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 응급실 뭐 별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응급인 경우에는 진짜로 빨리빨리 다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오십니다. 우리가 왜 계속 빨리빨리 오셔야 되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고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 전까지는 해서 뇌졸중 걸리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뭐 97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갑니다. 그런 게 반도 안 됐어요. 뭐 한의원 가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민간요법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홍보를 계속해서 2010년에는 병원 가겠다고 한 사람이 열에 9은 최소한 되는데, 그래도 아직 한 명 정도는 한의원 가겠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한의원은 솔직히 뭐 예방하는 곳이지 치료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뇌졸중 생기면 무조건 병원, 큰 병원 그렇게 하시고 큰 병원 가서 응급실 가도 절대 홀대 안 받고 바로바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뇌경색 치료의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를 해서 이제 혈전을 녹이는 그런 치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4시간 반 지나면은 효과가 없든지 아니면 오히려 치료를 하면은 오히려 뇌출혈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4시간 반 이전에는 빨리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3시간이었다가 이제 4시간 반으로 조금 이제 좀 늘어졌던 건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이 4시간 반 안에 오신 경우에는 이런 혈전 용해제 주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전 용해제를 쓰면은 이렇게 여기 피떡이 막아서 딱 안 보였던 혈관들이 이렇게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죽은 뇌인데 죽은 뇌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완전히 죽진 않고 그러니까 기절해 있는 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빨리 치료를 하면 빨리 하겠죠. 그러면 나는 증상 생긴 지 4시간 반 지났으니까 뭐 가도 소용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4시간 반 이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아직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뇌경색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시간 반이 넘어도 오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 말고 실제로 이렇게 여기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예전에는 거기다 약을 써서 녹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런 그 갈고리는 아니고 이런 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철망 그걸로 이렇게 이 혈전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끄집어내는 그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6시간까지는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간을 18시간 심지어 24시간까지 해도 6시간 내에 하는 거랑 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지금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나면은 시간이 더 늘 거예요. 그러니까 뭐 4.5시간 넘었다 그래서 그냥 뭐 천천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119 연락해서 큰 병원 그 다음에 증상 생기면 해서 바로 해서 오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침 놓고 뭐 먹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뭐 토하는 것 같으면은 그 구토물이 기도 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옆으로 돌려주시고 절대 뭐 손 따고 침 놓고 우황청심원 먹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살에 들려서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뇌졸중의 증상 그 다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빨리 119 불러서 병원 와야 되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방 그 3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뇌동맥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뭐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80%는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그러니까 뇌경색이라 그랬고 20%는 이제 우리가 뇌출혈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20명 뇌출혈 환자 중에 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5명은 그러니까 이런 뇌동맥이 터져서 생기는 그런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좀 특수한 형태의 뇌출혈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의 실제로 보면은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망률이 좀 이거는 다른 뇌졸중에 비해서 좀 높아요. 이게 큰 혈관에 생긴 이 풍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풍선이 팡 터지면서 아까 혈압 뭐 120에 80, 120mm라는 건 되게 높은 혈압이에요. 그게
뇌를 한번 빵 때리고 지나가면 뇌에 가해지는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요것만 따로 얘기 드린 거는 저희 신경외과에서 이제 어떤 수술적 치료를 제일 많이 하는 병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중에 아주 극히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5%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사망률이 이게 꽤 높은 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얼만큼 있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이제 살짝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드린 고혈압성 그냥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뇌로 가는 작은 혈관들의 고혈압이 오래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그런 미세 혈관에 이제 그런 뭐 작은 그것도 동맥류, 동맥quản인데 아주 미세 작은 동맥류가 생기면서 터지는 경우들이 이제 많고, 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뇌 실질, 뇌 안에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원인이 고혈압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뇌 동맥류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듯이 큰 혈관에 마치 진짜 풍선처럼 생긴 것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빵 터지면서 생기는 건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뇌 동맥류를 수술할 때 사진을 그냥 잠깐 보는데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혈관이 이렇게 그냥 있는데 혈관에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벽이 되게 얇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하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밑으로 막 이렇게 피가 소용돌이 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혈관벽이 약한 거고, 이런 부위가 진짜 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위가 있다가 이제 빵 터지면 약간 120의 압력으로 그냥 빡 터지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뇌 실질내 출혈은 이런 뇌 안에 생기는 건데, 지주막 출혈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람 머리에 3겹의 그런 막이 있는데, 이렇게 두개골을 열고 딱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좀 질긴 하얀 가죽처럼 생긴 질긴 이게 이제 밖에 있는 경막이라는 거고, 그 밑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요게 이제 지주막이라는 막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뇌를 싸고 있는 연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주막하고 그 연막 사이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큰 혈관들이 대부분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요런데 이렇게 뇌동맥이 있다가 터지면은 그 지주막하 공간으로 피가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뇌척수액이 차 있고, 그 뇌척수액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부위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오각형 불가사리 모양으로 딱 출혈이 생기면은 뇌주막하 출혈을 하게 되는데, 뭐 원인은 솔직히 정확히 아직은 뭐 밝혀지진 않지만은,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가족력이 있는 걸로 돼 있고, 유전은 아니에요. 유전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는 걸로 돼 있고, 뭐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 아니면 뭐 동맥경화가 오래되면서 혈관벽이 좀 약한 경우에 계속 1년 365일 심장에서 오는 그 압력이 혈관에 가해지면서 우리 풍선 불듯이 혈관이 풍선적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위험인자가 아까 그 전체 뇌졸중하고는 좀 다르게 딱 밝혀진 건 지금까지는 2개, 고혈압, 흡연. 이게 이제 주 원인인 거고, 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있냐? 100명 중에 보통 옛날에는 1명 정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 한 2~3명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200명 계시면은 이 중에도 한 뭐 4명 내지는 5명, 6명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만 명이 그런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많이는 가지고 계신데 터지지는 또 잘 안 터져요. 그게 적인데,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한 20%는 터지는 거로 돼 있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터지면 이렇게 사망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뇌동맥류를 우리가 뭐 건강검진 할 때 일부러 머리 혈관을 확인하진 않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 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견이 좀 더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당신은 좀 꼭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이 신장에 이렇게 막 구멍이 뽕뽕 나는 그런 다낭성 신장 질환을 본인이 진단을 받았든지, 일촌, 우리가 부모, 아들, 딸, 형제, 일촌 중에 2명 이상 있을 경우에, 2명 이상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본인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본인이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한 8%, 9%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한 2, 3%인데 그러니까 1촌 중에 2명 이상 있는 경우엔 자기는 가질 확률이 남들보다 한 3, 4배 높은 거니까 그럴 때는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뭐 꼭 건강검진에서 그 지원을 안 하더라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번쯤 검사를 해서 본인의 뇌혈관 상태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뭐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기 신관 4층에 건강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환자들을 보면은 한 1.6%에서 발견이 되고, 아까 뇌졸중은 남자가 좀 많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여자가 한 2배 많아요. 이거는 뇌동맥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 입원하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환자들은 이제 5, 60대 여성분들이 이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오히려 한 2배 정도 많다. 하시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100명 중에 1명 가지고 있고 그 100명 중에 1년에 1명 터진다. 그러니까 쭉쭉 하면은 10,000명 중에 한 1명 터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체 뇌졸중 중에 한 5%다. 근데 적긴 하지만은 많이 터진다. 그리고 많이들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잘 안 터진다. 그래서 그 외래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진단을 받고서 상당히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실제로는 외래로 오시거든요. 막 거의 막 며칠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데, 실제로 오면 단기간의 위험성은 그렇게 진짜로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보면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뇌동맥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겁내실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뇌동맥류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그런 경우라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응급실 와서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응급이 아니겠. 만약에 터져서 왔다, 그건 응급이에요. 그 뇌졸중이 이미 생겨서 온 거지만 밖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는데 난 아산병원 응급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주구장창 기다리셔야 되고, 심지어는 그냥 귀가 조치 하시니까 흔히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신경외과라든지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두통,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런 두통, 어지러움증하고 증상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몇 가지 증상들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정 부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한쪽 눈이 쫙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이 안면마비랑은 좀 다른 그냥 눈꺼풀 처짐인데, 실제로 보면 눈꺼풀 처짐은 당뇨가 오래된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합병증인데, 한쪽 눈이 갑자기 딱 처졌다. 그거는 뇌 동맥류 중에서 일부 위치에 있는 동맥류가 살짝 터질락 말락 하면서 살짝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빨리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 뭐 작은 동맥과리도 있지만 이렇게 큰 과리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뭐 보면 이 혈관이 뭐 한 4, 5mm 되는데 그러면 이 과리는 거의 한 2cm 가까운 과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MRI 찍어보면 이렇게 위에 이게 까만 게 동맥과리고 그 위에 이렇게 완전히 눌린 게 있는데, 요게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을 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신경을 가운데서 딱 양쪽에 가운데서 눌리게 되면 바깥쪽이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운데서 딱 눌러버리면 이만큼이 딱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커튼 친 것처럼. 뭐 그런 증상들이 있든지 그러면 이제 응급실 와야 되고, 터지면은 진짜로 이 터져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 생애 최대의 두통, 망치로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두통, 그다음에 뭐 구토하거나, 그다음에 목이 좀 뻣뻣하고, 그다음에 뭐 의식은 아예 그냥 완전히 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통만 심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 차원에서 많이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MRI만 찍으면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CT만 찍으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처럼 뭐 2cm 되는 그런 경우 말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번에
MRI를 찍어서 발견이 됐는데, 나 2, 3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는 발견 못했다. 이거 뭐 돌팔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MRI에는 잘 안 나와요. MRA, 그 다음에 CTA. A가 뭐냐면은 우리가 혈관을 지칭하는 영어인데, 그러니까 흔히들 혈관 CT, 혈관 MR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MRI 말고 MRA, CTA를 찍으면은 이런 동맥 꽈리들이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발견이 되고요.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사타구니를 역시 통해서 그 혈관조형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이제 뭐 치료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세우는데, 치료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그 개두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풍선처럼 된 목을 찝어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 아까처럼 혈관 내로 사타구니를 통해서 쭉 찾아 들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모래를 꽉꽉 채우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가게, 그럼 안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굳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흔히 발견되지만 잘 안 터지고 본인이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미리미리 다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터지지 않은 비파혈성 동맥류는 응급인 경우가 상당히 별로 없고, 외래 때까지 잠 못 자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대부분 하시고 외래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크기가 아주 작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 차례 그런 터지지 않은 동맥류들을 일부러 그냥 치료 안 하고 쭉 지켜봤더니 7mm보다 작은 동맥과리는 5년 동안 한 명도 안 터졌어요. 3,000명 가까이를 봤는데, 물론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잘 안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일본에서 했던 그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하긴 해서 보면은 이 한 3, 4mm 되는 동맥과리가 어쨌든 터질 확률은 0.36%. 그러니까 한 300명 있으면 1년에 한 명 터질까 말까. 그러니까 많이는 가지고 있는데 엄청 안 터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게 진단되면 일단 뭐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천천히 받으시면 된다. 뇌졸중은 빨리 오시는 반면에 비파혈성 뇌동맥류는 급하게 오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그다음에 동맥류의 크기, 위치, 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뇌동맥류에 대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주 불안에 떨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것만 딱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에는 한 1년 간격으로 해서 한 두세 번 찍어요. 혹시 커지는지. 커지면 우리가 이제 풍선 바람이 이제 점점 들어가면 터질 확률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커지는 경우에 이제 좀 더 치료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1년 정도로 해서 한 두세 번 찍고 변화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2, 3년, 뭐 4, 5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기 검진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파열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아까 맨 처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터지지 않은 동맥과리를 치료하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요. 뭐 아주 없진 않지만은 이것도 거의 0. 몇 %로 낮기 때문에 뭐 위험성이 높고 치료하는 게 이득이 된다고 어쨌든 판단이 되면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 치료의 위험성은 낮다. 반면에 터지면 사망률도 높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하지만 동맥류가 있다고 잘 터지는 건 아니고 잘 안 터지니까 많이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저기 제대로 전달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 지났는데 일단 하고, 제가 이제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질문은 좀 제가 죄송한데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